안녕하십니까. 선교사가 쓰는 선교학개론 제18강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입니다. 선교사는 타문화권 선교지에 가서 이런 국경을 넘어서 또 그들의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런 환경이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장기적인 이런 선교의 효과를 볼 때 여러 선교 프로젝트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선교 역사를 보면은 오래전부터 이런 특히 우리 한국에도 맨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는 어떤 병원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또 교육기관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고 그런 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 한국 초기 선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도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사실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동안에는 이런 NGO 비자라는 그런 비정부 기구 비자 그리고 어떤 INGO 또 International Non-Government Organization 그래서 어떤 국제기구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제3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런 걸 통해서 NGO, INGO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런 비자를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제3세계들 선교지들이 경제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면서 또 어떤 그들의 민족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자립 경제 구도, 자립 정치 구도가 발달하면서 그런 서구의 어떤 일방적인 원조 이런 것들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런 NGO, INGO 비자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받던 비자가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아니면은 굉장히 비자 받을 수 있는 TO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은 대책으로 물론 선교사 비자가 나오는 나라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죠.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선교사들은 주로 많이 받던 것이 학생 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 비자는 3 내지 4년 보통 언어 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3년 정도의 과정입니다. 보통 언어 과정을 3년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간에 언어도 배울 겸 또 비자도 해결될 겸 학생 비자는 선교사들에게 정말 초기에 좋은 이런 선교지를 들어갈 수 있는 비자의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선교사들은 또다시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들이 창의적 접근지역, 곧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체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또 이런 제3세계 여러 선교지들은 그 정부들은 이제는 원주 형태에서 자립구조로 자기들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고민한 게 있어요. 어떤 기술 집약적인 외국에서 어떤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비즈니스 비자 곧 그 나라에 여러 산업 분야가 있는데요. 어느 한 부분 아니면 몇 부분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에게 자본을 열어주고 외국인들에게 투자를 열어줘서 자본을 투자해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내준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것들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비자의 본격적인 선교지에서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즈니스 비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사가 아니라도 일반인들이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비자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자기들이 기술을 갖고 있는 분, 이런 분들도 비즈니스에 투자하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큰 어떤 비자 정책의 흐름, 또 선교지들의 정책 변화, 발전에 따른 변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면서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립선교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의 더 필요성이 두각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목회자 위주의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선교만이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전문적인 이런 인력들이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선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학교라든가 기타 어떤 기관들 아니면 어떤 사업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선교는 시작되었고 또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선교는 사실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있고요. 그리고 BFM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포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앤드 미션, B 대문자, A 소문자, 그리고 M 대문자, 또 다른 BAM인데요.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비즈니스에 더 중점을 두느냐, 선교에 더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두 개에 다 어떤 같은 목표로 가느냐, 이런 중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비즈니스 as 미션, 비즈니스 for 미션, 비즈니스 and 미션,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BAM 선교 전략은 사실은 2004년에 노잔 선교대회에서 이 BAM을 총체적 선교의 관점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서 선교 전략으로 이제 소개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목적과 정의를 살펴보면요, 이 비즈니스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를 삶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 소유주 및 경영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이런 하는 사업체로서 주로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말합니다. 곧 선교 목적의 비즈니스이고, 그 비즈니스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런 정체성을 갖고 하는 일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형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2020년 현재 약 28,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비즈니스가 어떤 자립 형태라기보다는 우선 비자의 해결책으로 더 많이 여러
이런 창의적 접근 지역, 곧 선교사 비자를 허락하지 않는 지역에서 많이 이 비즈니스 비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21% 가까이가 선교사들이 이미 비즈니스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선교는 정말 쉬울까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각 나라별로요, 초기 투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만 불, 3만 불, 10만 불, 이런 각 나라별로 초기 투자 자금을 선교사들이 처음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 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당연히 비즈니스니까 인허가, 사전에 인허가,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속 어떤 세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디팅 리포트, 어카운트 리포트 이런 것들을 계속 관계부처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정부 관련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합법적으로 그 법률 내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스럽게 장부를 정리하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이 세무서라든가 이 정부 관공서에서 이것을 그대로 받을 리가 없죠.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또 홀딩 시키고 또 거절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이 비즈니스 비자의 큰 어려운 점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즈니스 비자도요, 아무리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여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적자가 나면은 유지가 어렵겠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은 심지어는 해당 정부에서도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교사들도 많은 오히려 선교비가 자립은커녕 그 비즈니스 사업체로 계속 투자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내가 선교사인지, 내가 사업가인지, 정말 이 돈을 포기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지, 늘 갈등 속에서 이 사업체에 더 몰두하다 보면은요, 또 이 선교의 목적에 좀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 또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또 그쪽에 이 마음을 뺏기고요. 이런 부분들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나라와의 관계에서 관련 법규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아무리 변호사들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 산업부 관련해서, 세무 관련해서 그 수없이 수시로 바뀌는 법률들을 그것에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벌금도 내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때로는 그런 투자한 것들을 전혀 찾지도 못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을 정리하고자 했을 때도 정말 돈 한 푼도 그 투자한 것들을 건지지 못하고 철수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선교의 역사와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비즈니스 선교하면은 떠오르는 게 모라비안 선교입니다. 모라비안은 이 1732년 첫 선교사를 2명을 파송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비즈니스 선교, 자립 선교 형태로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송했고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든 그들이 체득한, 그들이 준비한 그런 기술로서 스스로 자립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우리 선교 역사에서 모라비안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저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도 정말 이제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선교의 피로도가 쌓이고 있다. 예, 정말 초창기 70년대, 80년대 그 감동, 그 열정, 정말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 헌신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요. 실제 그런 한국 교회의 선교 열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그 선교에 대한 피로도, 어떤 기대치, 감동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선교의 또 현실적인 문제에 더 직면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또 들어오면서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서 이런 실망감들, 또 이런 장기간 계속 감당해 옴으로써 오는 이런 피로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말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선교를 제한하고 있는 이제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후원을 의존하는 선교 형태보다는 정말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선교지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특히 어떤 사업 프로젝트, 선교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자립 구조를 언젠가는 이 학교가, 언젠가는 이 기관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즈니스 선교만 본다면요,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기관들은 여러 그 롤 모델이 있습니다. 훌륭하게 정착되었고 이양되었고요, 자립되고 있는 롤 모델을 찾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 선교에 있어서는 이런 롤 모델이 쉽게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비자를 받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선교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이런 99C라는 리조트를 하면서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 포 미션 형태의 이런 선교 프로젝트로서 비즈니스를 약 15년 가까이 직접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다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쉽지만은 않은 그런 영역이 바로 비즈니스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프로젝트는 여러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학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학교 프로젝트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저희들이 여러 교육기관을 선교지에서 선교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학교 프로젝트도, 이 교육 프로젝트도요, 많은 자금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는 몇 년 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육 선교는요, 교육 프로젝트는요, 학교 같은 교육 프로젝트는 최소한 10년, 20년 아니면 그 이상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정말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대신 그런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많은 현지의 리더들을,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법률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어떤 선교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션 스쿨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지에서는 이런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간접적으로 이런 미션 스쿨 형태로 활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병행해서 그런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네팔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뉴 호라이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기아대책기구와 협력해서 시작한 학교인데요, 지금
약 90명의 학생들이 2004년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 학교였는데 지금은 약 880명의 학생들이 이런 좋은 시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카트만두의 서부 지역에 서부권에 약 50개 사립학교가 있는데 네팔은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교육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과 사립이 50대 50 정도 되는데 그 사립학교 한 50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3위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학교 수능 성적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나면서 자립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또 병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병원은 한국 선교도 그런 광해원 다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그런 연세 이런 세브란스 이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이 시작한 이런 또 우리 전주의 예수병원 이런 것들이 초기에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많은 의료기관을 세웠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에는 의료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선교지에 들어가서 이런 전도의 접촉점으로 찾기에는 정말 아주 훌륭한 이런 선교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초기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병원 선교의 특징은 의사들의 수급입니다. 모든 병원 선교의 특징,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특징 중 하나,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의사들을, 의료진들을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또 기숙사 사역이 있습니다. 기숙사 사역은 쉽게 얘기해서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크리스찬 문화가 아닌 정말 이교도 문화에서 자란 이들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형태의 선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 사역은 보통 수도에서 많이 합니다. 각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오면 그 대학생들이 수도에는 방값이 비싸니까 그런 학생들을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이 졸업하는 동안 3년, 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좋은 효과가 있음에 불구하고 역시 초기에 자본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감, 실제 그들과 정말 그런 함께 뒹굴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어렵겠죠. 또 그들을 또 하나 이제 생기는 문제가 기숙사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남녀 문제입니다. 이런 남녀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또 그들을 지도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이런 이 비용, 관리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또 기숙사 사역이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활농장도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농장을 사서요, 직업이 없는 선교지의 젊은이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함께 농작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이런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활농장도 초기에 땅을 구매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다 어렵지만은 특히 자활농장의 어려운 점은 처음 정말 그 시골입니다. 시골에 농지가 있는 시골에 들어갈 때 그 한국말로 텃세라고 하죠. 텃세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동네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농작물들을 수확물들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또 하나 큰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아원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고아원 이것도 선교사들이 많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이 고아원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도시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고아원은 또 이 선교지에는 고아들이 많기 때문에 고아들은 특징이 어려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통 뭐 약 12년 동안, 약 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며 양육하며 이들을 기독교로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역시 고아원 프로젝트도 장기 프로젝트이고요. 초기에 시설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숙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사감, 아니 관리 인원들, 정말 거기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운영비,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이런 남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리된 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런 또 고민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학원도 있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노동자로 오려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임금이 낮고요. 그들의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도요. 심지어 대학원 졸업하고도 한국의 노동자로 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한국에 오려면은 EPS라는 한국어 이런 그런 시험을 합격해야 됩니다. 이 한국어 시험을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선교지에서 한국어에 대한 열기가 요즘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또 생각해서 어학원이라든가 문화센터 아니면 직업기술학교 이런 부분도 선교지의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격증, 기술을 갖추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선교 프로젝트를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니까요. 쉬운 게 있겠어요? 쉬우면 다 선교를 나갈 겁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들을 한다면은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모든 다양한 형태의 선교를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 주의점 해당 국가의 법령을 꼭 스터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한 질적인 이 퀄리티 있는 부분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것은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창성이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라는 겁니다. 사업이든 프로젝트든. 네 번째로는 그 선교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과 경쟁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후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가능성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비즈니스로서 네팔에서 처음 들어가면서 이런 99시 리조트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KBS에서 이제 제가 이런 제가 그 활동한 내용들이 소개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튜브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이 15분 동안 소개된 99시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